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화준입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다시 돌아온 시사 이슈 편입니다. 지난달 시사 이슈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 좋은 반응을 얻었죠. 그래서 이번 달 시사 이슈는요, 내 인생 명작이 주제지만 이번 주 이슈는 뭐 요즘 여러분들 정치, 경제, 뭐 사회, 국제, 문화 뭐 이런 시국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는데요. 오늘 주제는 다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 주제는 미국은 왜 절대로 망하지 않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천문학적인 돈을 국민들에게 그렇게 퍼주고도 왜 미국은 부도가 나지 않는가? 작년 말에 12월 26일 제2차 미국 경제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종합적인 규모가 달러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 이상 책정이 됐는데 2차 경기 부양책으로 말이죠. 금액이 너무 커서 계산이 안 되시겠지만 그 한국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1,5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디테일한 환율 지표 없이요. 단순 계산으로 작년 4월에 있었던 1차 경기 부양책에서 집행된 부양 금액이 총 4천조 가량이 작년에 풀렸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2020년도 작년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었는데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정도인 한국, 이 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10배 정도, 8배, 9배 되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한 나라에서 작년에 풀렸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한국에서 작년에 경기부양책 긴급재난지원금이 12조 원이 풀렸는데요. 같은 시기에 미국이 4천조 가량이 풀렸습니다. 이게 좀 비교가 너무나 말이 안 되죠. 한 400배 이상의 경기 부양 금액이 나왔습니다. 대체 미국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댈까요? 이렇게 미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집행하고도 망하지도 않고요. 부도도 나지 않고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 오늘 미국은 왜 절대로 망하지 않는가, 내 인생의 명작 시사 이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데이언이 부릅니다. For Someone Like Me. 전 세계가 망해도 미국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사는 보통 선진국이라는 나라 1년 예산에 몇십 배를 혹은 몇 배를 긴급 자금으로 전 국민에게 몇 천조씩 나눠줘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이 미국, 아니 왜 파산하지 않을까요? 파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빚을 지게 되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석유, 가스 사고, 원자재 구입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석유도 없고요, 가스도 없고요,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죠. 남의 나라 가서 땅 파고 도로 깔고 배 만들고 차 만들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 새마을운동까지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달러를요.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승인 아래 그냥 돈을 찍어댑니다. 이 달러 하나 종이 가치가 6센트라고 하는데요. 6센트짜리 달러를 찍어서 100불짜리가요. 참 100불. 주면은요. 그 100불어치 어마무시한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서 갖다 줍니다. 작년 한 해 3천조에서 4천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경기부양책으로 전 국민에게 풀렸습니다. 긴급 지원금이요. 또 작년 말에 극적으로 타결됐죠. 2차 경기 부양책으로 올해 풀릴 돈 역시 2천조 가량이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미국은 무슨 논리와 근거로 자국민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국제 통화, 국제 사회의 질서 뭐 아무런 것도 개의치 않고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댈까요? 뭐 가까운 예로 한때 남미의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을 자처했던 불과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성공한 개혁 사례로 뽑혔던 베네수엘라. 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다른 경제 몰락이긴 하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요. 마구 남발한 자국의 화폐 때문에 이 상상을 초월한 인플레가 와서요. 바나나 하나 사 먹기 위해서 비닐백에 화폐를 담아가야 할 정도가 되었고요. 이렇게 화폐를 무한정으로 찍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엄청난 인플레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몇백 배의 돈을 찍어대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 미국이란 나라,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화폐를 움직이고 있고 근간이 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역을 할 때 사용하는 화폐, 그것을 기축 통화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축이 되는 통화, 그걸 기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key currency라고 적고요. 전 세계에서 서로 상대국끼리 물건 사고 팔 때 각자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니까 또 혼란이 오고 다툼이 오고 뭐 분쟁이 오고 할 텐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사용할 화폐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인데요. 이제 기축 통화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무역 거래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지금 현재 달러화입니다.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기축 통화인데, 이 기축 통화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축 통화국은 돈을 자국 입맛대로 어느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자재로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대도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폭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까지는 기축 통화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직후에 영국의 지위가 엄청나게 약화되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금방 지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파운드를 기축 통화로 쓰는 나라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화폐를 기축 통화로 삼아야 될지 논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 낙점된 것이 당시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 화폐인 달러화였습니다. 근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달러가 종이 쪼가리에 그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찍어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금본위제라고 부르죠. 근데 화폐를 찍을 때 이렇게 보유한 금만큼 찍기로 한 그 약속. 그래서 이제 그 화폐를 들이밀면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약속된 양만큼 금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처음에는 미국은 연방정부에 저장된 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달러를 정부에 내밀면 언제든지 그 양만큼 금을 내주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달러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라고 보면 안 되는 금을 기반으로 한 매우 안정적인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미국은 왜 절대로 망하지 않는가 시사 이슈 특집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감지된 아주 이상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이 새로 찍어내는 달러의 그 양이 보유한 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선진국들이 미국 그 연방 정부로 달려가서 달러를 내밀면서 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미국은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뻔뻔하게 우리는 그만한 양의 금이 없어서 달러를 금이랑 바꿔서 내줄 수가 없습니다. 허허허 라고 배째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보유한 금의 양만큼 달러를 찍겠다는 약속을 했던 미국이 헌신짝처럼 그 약속을 내던졌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속인 사기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축 통화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은 근본이 제도였으니까요. 근데 서구 사회는 이 희대의 사기꾼 미국을 응징할 힘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던 유럽은 미국 그 달러의 붕괴를 이렇게 바라볼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뭐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선진 10개국 재무장관들은 1971년 12월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 이 희대의 사기꾼 미국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서를 넘어서 앞으로 미국이 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달러를 기축 통화로 인정하겠다, 이런 선언을 급기야는 하게 됩니다. 응징은커녕 본때를 보여주기는커녕 사기꾼의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나 어떤 그 응징 없이 면죄부를 준 건데, 이게 바로 미국 달러를 완벽한 기축 통화국 지위를 가지도록 전 세계가 합법성을 부여해준 그 유명한 세계사 공무원 시험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스미소니언 협정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는 완벽한 공신력이 있는 국제 통화로 승인을 받았고, 세계 어디든 달러가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기축 통화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달러를 들고 간다고 미국 정부가 금을 내준다는 보장도 사라졌지만, 그런데도 이 100달러를 만드는데 6센트밖에 안 되는 이 종이 쪼가리를 미국이 무한정으로 발행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합법적으로 아무도 없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이 누렸던 그 파운드의 기축 통화 파워를 완벽하게 미국의 달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자국 화폐가 기축 통화가 되면 그 나라가 얻는 이익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지배한다는 사실은요, 곧 미국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 시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지위를 유지했다면, 미국의 이 달러의 기축 통화국 지위 덕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돈이 마르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은 불멸의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모든 나라는 빚이라는 걸 지고 살죠. 근데 부채도 자산이라고, 원래 부자들이 빚도 많은 법이긴 하지만, 그 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지경이 되면 당연히 그 나라는 점점 궁핍해지고 망하게 되겠죠. 한국도 97년도 외환위기 때 국가 부도를 경험했었죠. 부도가 왜 났을까요? 한국은 그보다 몇백 배의 빚이 있는 미국은 멀쩡하고, 그 이유는 한국은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한국 빚은 300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 50조 정도였는데, 정부의 금고에는 달러도 없고 또 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 사태 외환위기 이후에 98년도 KBS에서 지금은 20년 전에 역사적인 운동이었죠. 모두가 잘 아는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이 필요했었고, 그때 당시 국민들은 반지와 결혼 폐물, 3대, 5대, 10대째 내려오는 금송아지, 금두꺼비가 마구마구 나왔었죠. 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운동을 펼쳤고 무려 225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3조 원 가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정말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목이 메네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런 참사를 겪지 않습니다.
몇백 배의 빚이 있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뭐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못하고 돈이 없어. 그러면은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6센트를 지불하고 그 종이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을 새겨서 자, 이게 100달러짜리 돈입니다. 이걸로 빌린 걸 갚겠습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네, 굉장히 환상적이죠. 식당에서 밥 먹고 돈 없으면 종이에다가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을 그려서 보여주면 오케이라고 한다면 네, 상상 가십니까? 짜릿합니다. 네. 실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뭐 몇 년간에 이어졌긴 했지만 무려 1경, 네, 이제 뭐 100조, 1000조, 뭐 5000조 가지고 부족했죠. 네, 1경 8000조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네, 뭐 2배, 3배, 뭐 10배, 20배 이래야 뭐가 비교를 하고 하는데, 네, 좀 할 말이 없죠. 1경 8000조, 네. 미국 덕분에 그래도 또 이렇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배웠던 이 숫자 단위를 또 한번 해보네요. 경 단위를 우리가 또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이렇게 기축 통화의 지위를 보유하면은요, 그 나라 경제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보장해준 미국 경제의 안정성은 오늘 이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까지 EU를 건설하고 유럽 연합을 하나의 그 어떤 벨트 지역으로 묶어서 통합 화폐까지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축 통화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시장 경제 안정성. 또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자리를 넘보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라고 하죠. 중국의 돈은 이 자국의 화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축 통화를 보유한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요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무역 적자에 시달린 나라입니다. 무역 적자가 생겼다는 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면서 내가 판 물건보다 수입한 물건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건데, 미국 경우에 1년마다 그 경상수지 적자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00조 가까이 경상수지 적자 금액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년 넘게 연속으로 그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경 단위로 넘어가게 되죠. 네, 당황스러운 숫자 단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한 나라가 매년 1000조가량의 무역수지 적자가 난다? 그런데 이 나라가 꿈쩍없이 오히려 더 잘 살아지고 있다. 네, 그게 바로 미국이고 기축 통화국의 지위입니다. 이런 현상이 무역 적자 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미국 정부가 용인을 한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축 통화를 보유한 나라는요, 무역 흑자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기축 통화의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만약 미국이 30년 동안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봤다면요,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미국이 무역 수지 흑자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달러를 미국이 흡수했다는 건데, 자국에서 화폐를 찍고 그 화폐가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계속 자국 경제에서만 돌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뭐 베네수엘라처럼 바나나 하나 먹기 위해서 리어커에 종이돈 잔뜩 담아가서 교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달러가 미국으로 흡수될수록 세계 시장에서 사용되는 달러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명색이 기축통화인데 각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 사용해야 될 달러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각 나라들은 달러로 결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또 시장이 위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어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고 달러를 계속 주는 거죠. 적자를 계속 보지만 미국은 점점 더 부유한 나라가 되고요. 달러를 계속 받고 있는 수출하는 나라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뭐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게 되는 그 이상한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기축통화를 보유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년 무역에서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적자를 보면 이제 국가 경제에는 별 지장은 없겠지만 각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손해를 무릅쓰고 기업의 생존권이 또 달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미국의 오랜 정책에요, 최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모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무역으로 돈을 벌면 미국은 오히려 그걸 반기질 않습니다. 특히 미국 학계와 미국 경제계를 저하는 월가에서는 이것을 아주 위험하게 인식을 합니다. 흑자를 내면 당장 돈을 벌어는 좋지만 달러가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근의 기축통화 지위를 또 호시탐탐 노리는 유럽의 유로화, 중국의 위안화 또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겠죠.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내려놓는다면 미국이 과연 전 세계 패권 국가로,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 남을 수 있을까요? 네, 힘들겠죠 아마. 한 나라, 그러니까 오직 미국이 이끄는 세상은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 제국도 흥했고 망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죠. 그런데 그 세상, 이 막강한 부와 번영이 언제 끝날지, 이 미국이란 나라의 그 마르지 않는 돈의 샘물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20년 전 지구적 위기인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점은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을 때 휘청거리가 되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강대국도, 영원한 기축통화국도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지금 전무후무한 규모의 신권 화폐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어진 국민들에게 노동하지 않은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이 금액을 이렇게 무한정으로 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화폐, 이 달러는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실물 자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주가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단기적으로는요. 글로벌 경제 제공 정보 제공 업체 CEIC에 따르면요, 지난달 12월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맨하탄이나 우리 뉴욕 동부지역 근처의 대도시들은 공실률도 늘어나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급격하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인류는 코비드라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역사책에 기록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지하수 끌어올릴 때 이렇게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했어요. 경제학 용어로도 마중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기 부양책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우리가 긴급 자금으로 뭐 몇천 조씩 끌어 쓰는 게 그게 마중물 효과라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도저히 경기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각 나라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면서 경기 부양 금액을 국민들에게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쨌거나 그 돈을 가지고 모기지를 내고 차 페이먼을 하고 식료품 사고 아이 학원 보내고 뭐 옷도 사고 술도 사고 하게 되겠죠. 투자자 심리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게 바로 주식이랑 주택인데요. 화폐를 찍고 유동성을 풀어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과 주식이 동반해서 오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침체는 이런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2월까지 4천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는데 다들 뭐 어마어마한 실업률과 또 뭐 자기 소득의 거의 반 정도 벌면 뭐 많이 번 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역사상 이렇게 짧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엄청난 돈이 뿌려졌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4천조가 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시중에 뿌린 이유는 이 엄청난 몇천조의 마중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진 적도 없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돈이 씨가 말랐는데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 사태에 주택담보 이자율이 역대 최저로 내려가게 되고 또 뭐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모기지에 부담이 없는 그 홈오너들이 또 주택을 살살살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될 겁니다. 이건 그냥 마중물에 불과한 거지 진정한 의미로 따지면 버블인 셈이죠. 거품입니다. 경기 부양 자금이 또 끊기겠죠. 이번에 600불 나온다고 했는데 뭐 1월 6일 날부터 체크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큰 돈이죠. 물론 큰 돈인데 뭐 받고 나서 한 달 있으면 또 렌트 페이먼 내야 될 때가 오면 그 돈을 언제 받았나 싶기도 할 겁니다. 경기 부양자금 끊기면 가파르게 또 하강될 지표 드립니다. 언제까지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진짜 서민들 다 굶어 죽고 민중 봉기 일어나기 전에 타이밍 맞춰서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재정투자 마중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펌프질이 마중물 효과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중물은 이 펌프 사이로 새어나가고 말 텐데요. 아마 작년에 참 시간 많이 끌었죠. 이 2차 경기 부양책 상원 하원 갔다가 마지막에 또 대통령 또 이렇게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저도 무슨 스포츠 경기 보듯이 가슴 저리면서 봤는데 만약에 그 합의 도출이 뭐 몇 주 뭐 한 달 두 달 더 늦어졌으면 모릅니다. 어떤 봉기가 일어났을지 또 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을지 그리고 도산한 영세업자들이 거리로 나올지 뭐 스트라이크를 할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 효과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번 도산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경제적 자립은 더 많은 마중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생명줄을 잡고 있을 때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중물을 기다리고 있고요. 작년 12월 26일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급되던 PAC, PUA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실업수당에 의존해서 연명하던 사람이 미국 실업자 중에 3분의 2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1,300만 명 이상은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강제퇴거라든가 이렇게 세입자 보호 모라토리엄은 유지가 되지만 그게 이제 이번 달에 또 종료가 되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가까스로 통과가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대적인 마중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1,500조 이상 또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하는데 연방준비은행에서 우리에게 또 주는 마중물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이번 2차 경기 부양책 같은 마중물을 더 퍼부어 얻을 수 있는 게 또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돈 없어 죽을 것 같아도 이달 렌트비, 또 자동차 페이먼트, 식료품비가 해결이 되면 또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 달을 살게 됩니다. 어차피 미국 삶 자체가 매달 렌트비와의 전쟁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마중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확신으로 전이 된다면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연준은, 연방준비은행은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시장의 보편적인 생각이 무너질 경우에 어떠한 처방도 들지 않는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은 틈만 나면 재정 집행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중물을 지금 부었으니까 여러분들 펌프질을 하십시오. 돈을 쓰세요. 네, 돈을 쓰라 그러고 식당 문은 닫고 모든 외부 활동을 막아놓고 놓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이중적인 잣대. 뭐 공감이 되고 이해는 가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은행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이 급락하고 실업자가 더 속출하게 되겠죠. 또 하지만 위기감을 느낀 의회가 또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긴급 자원금을, 지원금을. 네. 그리고 또 이미 뿌려놓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급락을 하면 다시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양당 체제인 미국 정치 비둘기파, 매파가 뭐 민주당, 공화당이 오로지 자기 생각만이 진리라는 착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뭐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시간을 더 끌었다면요. 네, 이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민중 봉기 할 때 보셨죠? 엄청난 인원의 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심지어 이 맨하탄 또 퀸즈 지역에서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꽤 보이는 약탈과 방화도 있었습니다. 내 키가 닿지 않아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상대방을 주저앉히면 됩니다. 바로 그 힘의 논리, 약육강식. 자, 조금 더 미래를 가정해 보자면은요,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기울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앞에 보이는 상대 누구를 주저앉히게 될까요? 네, 유력한 후보가 중국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요, 미국에서 이번 2021년도 새 정부 들어선 첫 번째 부양책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불발하게 됐다면 미국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찌감치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한 중국. 어쨌거나 이면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라는 조직 특성상 아마도 정확한 코로나 확진자, 누적자, 사망자 통계는 본인들 입맛대로 발표되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또 어떤 경우라도 당분간은 중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거품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계속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고속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는다는 가정하에 머지않은 시기에 뭐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기축통화의 권리를 위안화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1의 원탑, 지구 방위국 미국이라는 국가의 지위는 추락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부모 죽인 철천지 원수 대하듯 임기 내내 중국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이 모든 그 이유는 복선은 미국은 자신의 경제력 군사력에 발끝보다 조금 더 정갱이 정도로만 올라와도 철저히 무너뜨리고 견제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죠. 저 멀리 뭐 유럽 국가에게 그랬고 일본에게 그랬고 러시아에게 그랬고 결국은 다 주저앉혔습니다. 주저앉혀서 자기들의 우방으로 만들었죠. 자신들과 그런데 대적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정말 폭삭 주저앉았을 때는 뭐 다시 손을 내밀어 주는 척이라도 하는 게 미국의 또 어떤 그 태도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중국도 함께 망가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지난달에 중국 칭화 유니그룹 또 화천그룹이 잇따라 디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닝그룹은 300억 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을 못했고요. 또 하이난항공과 헝다그룹에서도 유동성 위기의 부도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한 마천루들의 공실률이 40%가 넘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최근에 리커창 중국 총리는요, 각 지방 정부에 이 중국 지방 정부의 그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그 부채 규모가요 4천조가 넘는 금액으로 밝혀졌는데, 모든 부채 정황을 숨김없이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7년 10월 그 당시 인민은행장이 민스키 모멘트를 언급을 했는데요. 국가 부채가 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민스키 모멘이 경제 주체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건전한 자산까지 싸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그 붕괴되는 그런 시점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연쇄 부도가 나고 또 국가가 폭망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학자의 경고가 아니라 바로 중국 인민은행장이었던 사람이 직접 거론을 했다면 정말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공산당의 어떤 시스템으로 잘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배후라고 해야 하나요? 주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수출 수입에 제재를 가하고 정치적, 경제적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거기에 또 팬데믹이 겹쳤죠. 그리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 엄청 날렸죠. 중국발 바이러스가 다시 미국발 경제 제재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최단 기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어지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직접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시사 이슈 특집 미국은 왜 절대 망하지 않는가 였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2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지금 2021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궁금한 시사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